변동성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변동성은 곧 수익의 크기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매직 스플릿입니다. 지은이는 박성현, 출판사는 경이로움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은 세븐 스플릿이라는 독자적인 투자법을 개발하고 달러와 주식 투자를 통해 큰 성공을 거두고 100억대 자산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책은 전략적인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손해를 보지 않고 작지만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을 안내해주는 내용과 좋은 마인드와 투자법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의 책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투자에 접목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좀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고민하다. 2006년 결혼을 했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웬만하면 전세를 얻어 사는 게 일반적이지만 워낙 돈이 없었다. 나는 이 당시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다. 당시 2달간 주식으로 날린 돈이 5천만 원이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5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이후로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나마 손에 든 500만 원을 어떻게든 지켜야 했으니 말이다. 나와 잘 맞는 투자법을 찾다. 나는 주식 투자로 돈 잃는 일에 도 같은 사람이었다. 18년간 손해만 봤으니 말이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식의 투자였다. 급기야 주식 투자로 돈 버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마저 들었다. 생뚱맞지만 주식이 도박처럼 느껴져 진짜 도박에 한눈을 팔기도 했다. 주식보다 차라리 도박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몇 개월 동안 도서관으로 출퇴근을 하며 여러 블랙잭 책을 반복해서 읽었다. 블랙잭을 섭렵해 블랙잭 게임에 다시 도전했다. 그 결과 소액이지만 꾸준히 따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니 이때의 경험이 투자 철학을 갖추고 수익을 내는데 여러모로 보탬이 되었다. 카지노 도박과 주식 투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공존한다. 특히 눈에 드러나지 않는 탐욕의 절제가 중요하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투자론, 투자법이 존재한다. 당연히 투자자의 지식, 성격, 투자금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여러 투자법 가운데 나와 잘 맞는 방법이 비중 조절을 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였다. 이 방법을 투자에 활용하면 투자자의 지식, 성격, 투자금 크기와 상관없이 최악의 경우라도 잃지 않는 투자 정도는 가능하다. 잃지 않는 투자만 할 줄 알아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 셈 아닌가. 버는 건 나중 일이고 원금을 지켜내는 투자가 우리 몸에 익어야 한다. 저자님의 방법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거지만 총 자산의 5% 이내로 비중 조절을 한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해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받고 상승이 나오면 분할 매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한 방에 큰 비중을 투입하는 그런 투자에 비해서 수익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원금을 지켜내는 투자 정도는 가능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자님의 말처럼 돈을 버는 것보다 우선 원금을 지켜내는 것에 집중하고 작은 수익이라도 쌓아나가는 마인드와 습관은 좋은 투자 습관입니다. 많은 돈을 빠르게 벌려고 하다 보면 그에 따른 큰 리스크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많은 돈을 빠르게 벌면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면 그에 따라 많은 돈을 빠르게 잃는 동전의 뒷면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모아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면서 그에 따라 또 다시 큰 돈을 잃는 그런 방법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이 느리게 보여도 오히려 더 큰 수익이 쌓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저자님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잃지 않으면서 작은 수익을 쌓아나가는 그런 투자에 대한 영감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투자에 접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을 넘는 용기. 선을 못 넘고 우물에 갇히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삶을 바꿀 수 없다. 용기를 내어 선을 넘어 우물 밖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 눈앞에 가로놓인 선을 과감히 넘을 때 기회가 눈에 보인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이 그랬다. 투자 세계에서는 특히나 더 과감하게 선을 넘는 결단이 중요하다. 용기를 내서 딱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직장인은 평생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직장인이 최소한의 돈만 사용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으면 언제쯤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다. 이는 간단한 계산으로도 알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필요한 최소의 자금, 여러분이 1년 동안 쓸 생활비를 알아보자. 그리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 기대 수명을 예측하자. 이 둘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한 달 순수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1년간 필요한 생활비는 3,600만 원이다. 50세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김경재 씨의 기대 수명이 90세라고 하자. 앞으로 김경재 씨가 모아야 할 돈은 얼마일까? 위의 계산법에 따르면 3,600만 원 곱하기 40년을 하면 즉 14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평범한 일반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힘들다는 결론에 이른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 부자가 되는 3단계 생각. 1. 노동만으로만 돈을 번다는 생각을 버려라. 대졸 취업자가 첫 직장에 들어가 받는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마저도 취업에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다. 매년 대졸자가 과잉 배출되는 현상을 해결해줄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해도 4천만 원으로 경제적 자유는커녕 서울에 집 한 채 얻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연봉 1억은 어떨까?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더라도 실상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근무해 급여가 올랐기 때문일 테고 누군가는 퇴직을 앞둔 회사 내 최고 참일 확률이 높다. 취업 초부터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은 몇몇 전문직을 가진 소수에 한정된다. 안타까운 사실은 연봉 1억을 받더라도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연봉 1억의 실수령액은 660만 원 정도이다. 아끼고 아껴서 월 200만 원을 제외하고 전부 저축한다고 했을 때 1년에 5,5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다. 이렇게 25년을 모으면 얼추 14억 정도를 모을 수 있다. 그때 나이는 아무리 빨라도 50세 언저리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에 성공해 매년 1억씩 벌며 50세까지 일만 하면서 살아야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2. 돈이 돈을 벌고 나는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라. 능력이 좋은 김경재 씨가 상위 1% 허들을 넘어 14억을 마련했다고 해보자. 50세가 된 김경재 씨가 열심히 모은 14억을 정기예금에 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힘겹게 모은 돈이 점점 쪼그라들 것이다. 기대수명 90세까지 40년을 살아야 하는 김경재 씨가 걱정 없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려면 14억을 모으고도 매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내야 가능하다. 큰 부침 없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가정하고 김경재 씨가 꾸준히 5%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14억 원의 절반인 7억만 투자해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여기에 투자 효율을 높여 연간 10%의 수익률 창출이 가능하다면 7억의 절반인 3억 5천만 원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처음 필요했던 14억보다 적은 3억 5천만 원으로 연평균 10%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예적금에 14억의 거금을 넣을 이유가 없다. 돈의 크기가 다르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냄으로써 같은 결과가 된다. 연봉 1억이 안 되는 대부분의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공부해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강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지라도 노동소득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본소득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불려줍니다. 자본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과 노동으로 만드는 현금 흐름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좋은 직장을 얻어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벌어둔 자본으로 돈을 끊임없이 만들고 불리는 파이프라인 구축이다. 투자 실력을 키우는 일이 곧 생존하는 일임을 자각해야 한다. 3. 투자로 수익을 만들고 절약하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꼭 동반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절약이다. 뼛속까지 흙수저였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어릴 땐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절약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랐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돈을 쓸 때뿐만 아니라 돈을 벌 때도 알뜰함이 중요하다. 투자를 할 때도 작은 수익을 무시하면 안 된다. 큰 수익만 기대하면 무리한 투자가 뒤따르고 냉정함도 잃기 쉽다. 선을 넘으면 보이는 것들. 나의 투자 전략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선을 넘는 투자였다. 좋게 말하면 전략이고 거칠게 말하면 잔머리 투자다. 나는 동물적으로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을 어떻게든 뛰어넘을 생각부터 한다.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가능하도록 바꿀지 생각한다. 경험상 나를 가로막았던 대부분의 장애물을 잘 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마인드죠. 이런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남들과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평범한 생각과 판단이었다면 절대 넘지 못했을 선, 이를 넘는 데 필요한 건 발상의 전환이다. 전공법만 생각하면 답이 없다. 모든 투자의 고수가 말하는 우량주 투자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걸 따라한다고 수익이 나던가? 고수들의 비법을 참고하고 산업 리포트를 읽고 열심히 경험을 쌓는 전공법의 한계를 느꼈다면 전공법 대신에 차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어떤 대가는 탁월한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고수는 적당한 주식을 탁월한 가격에 사라 라고 말한다. 무엇이 정답일까? 나는 탁월한 가격도 모르고 적당한 가격도 모른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적당한 주식을 적당한 가격에 사기였다. 이런 결정은 적당한 수익을 내기 위해 탁월한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나는 그렇게 주사위를 던졌고 내가 찾은 방법이 바로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하는 스플릿 투자였다. 주사위를 던지는 결정이 가장 어렵다. 주사위를 던졌다면 어떤 숫자가 나올지 그냥 지켜봐야 한다. 운이 좋아 높은 숫자가 나올 수도, 운이 나빠 낮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행운은 주사위를 던진 행위 이후의 결과다. 핵심은 내 한계를 뛰어넘고자 과감히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에 있다. 혹여 낮은 숫자가 나왔더라도 의기소침할 것 없다. 이미 주사위를 던진 여러분 앞에 불행보다는 행운이 뒤따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주저하며 주사위를 던질 결정조차 하지 못한 사람보다 한 발 앞선 것이다. 읽고 나서 깨달은 절대 잃지 않는 방법. 내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렴풋이 가졌던 것 같다. 명함만 봐도 사람들이 알만한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편으로는 월급쟁이 생활을 평생 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렇게 18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후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다. 직장 생활 틈틈이 해오던 주식은 접은 상태였다. 18년 동안 읽기만 했기에 주식에 관심이 사라진 상태였다. 단 한 번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보지 못했고 심지어 마이너스 95%인 적도 있었다. 뒤돌아보면
주식 투자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매번 잃기만 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 사실은 그때는 몰랐다. 주식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나 같은 사람이 돈을 버는 그라운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평소 도박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기도 했던 나는 주식 투자 실패 후 카지노를 기웃거렸다. 주식보다 카지노가 한결 더 공평한 룰을 가졌다고 믿었다. 그런데 100번 카지노를 방문했다면 정말 100번 다 잃고 돌아왔다. 멘탈도 약하고 게임 룰도 잘 몰랐다. 그럼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정신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강원랜드에 와 있었다. 도박, 카지노에 미쳐 확률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확천금의 행운이 나에게도 찾아올 것만 같았다. 당시 나는 합리적인 투자 개념도 투자 철학도 없었다. 비이성적인 투기에 빠져 있었을 뿐이다. 단박에 큰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태야 한다는 압박도 실패의 원인 중 하나였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돌아가든 질러가든 서울로 가면 된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고 도박을 하면서도 그 행위가 나를 빠른 길로 인도하는 투자라고 믿었다. 투자라고 부르기 힘든 부끄러운 투기였다. 그렇게 수중의 돈을 거의 탕진했다. 주식 투자에 실패한 경험과 카지노 탕진의 경험이 도끼를 품도록 해주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자 현타가 밀려왔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길로 도서관에 처박혀 도박 관련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찾아 공부했다. 절대 잃지 않는 배팅 공부에 매달렸고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 도박에서 찾은 승리의 법칙. 공부를 마치고 다시 카지노를 찾았다. 동대북처럼 얻어 터지기만 하던 찌질한 주인공이 무림 고수에게 필살기를 배워 복수하러 세상에 나가듯 말이다. 나는 무리한 배팅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세워 철저히 지켰다. 가장 적은 돈으로 베팅할 수 있는 테이블에 앉아 가장 적은 돈으로 베팅했다. 베팅액은 딱 1,000원이었다. 돈을 따도 흥분하지 않았고 잃더라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다. 소액 베팅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000원 베팅 전략은 돈을 잃어도 멘탈을 지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온종일 블랙잭 게임에 베팅하며 버는 돈은 하루 일당에도 못 미치는 소액이었다. 만족할 수익은 아니었으나 승률에는 나름 만족했다. 잃든 따든 꾸준히 소액 베팅만 했고 승률이 더 높았다. 한 테이블에 몇 시간씩 앉아 계속 이기는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베팅액을 늘리라는 주변의 권유에 돈이 없어요 라고 응수하며 베팅액을 고수했다. 베팅액이 높아지면 내가 깨달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베팅의 심리가 개입되는 순간 게임을 망친다. 하루 약 10시간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 게임을 하면 3만원 정도 땄다. 돈을 잃지는 않았지만 온종일 1,000원씩 베팅하는 건 지루한 일이었다. 나를 이겨야 하는 딜러도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긴장을 풀고 지루해하는 듯했다. 그럴만도 했다. 잃어도 1,000원이었으니까 살벌한 블랙잭 판에서 알뜰하게 돈을 벌긴 했지만 수익이 미미했다. 시간과 노력 대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임만 지루하게 반복했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돈을 벌기는 해도 테이블에 앉기 싫은 날이 많아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도박 게임을 할수록 흥미가 떨어지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벌어도 큰 돈이 안 되고 무엇보다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카지노를 떠날 수 있었다. 난 누구보다 원 없이 게임을 해봤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깨달았고 노름꾼이 올인을 외치고 투자자가 몰빵하는 심리도 어렴풋이 알았다. 수익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잃지 않는 일이었다. 아울러 위험천만한 도박판에서 큰 돈은 아닐지언정 꾸준히 수익을 만든 경험 또한 큰 도움이 되었다. 이는 매직 스플릿 시스템 투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익 만들기와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 당시 경험과 철학이 매직 스플릿에 많은 부분 반영되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카지노 출입을 끊고 다음으로 선택한 아이템이 달러였다. 내가 달러 투자를 하게 된 에피소드가 있다.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는데 여행 경비를 환전하고 다시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차익이 발생했다. 원달러 환율이 낮을 때 사둔 달러가 원달러 환율이 오르자 수익이 나는 경험이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달러 투자에 나섰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격이 내리면 더 사고 적당히 오르면 되파는 일을 반복했다. 달러 가격은 일정한 가격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한다. 따라서 사고 기다리면 팔 기회가 왔고 거꾸로 팔고 기다리면 다시 살 기회가 찾아왔다. 낮은 수익률이더라도 수익이 쌓이면 큰 수익이 된다. 일정 구간 안에서 가격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달러의 고유 특성을 파악한 정말 안전한 투자였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좋은 공이 왔을 때만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는 아예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볼넷을 얻어 일루까지 진루할 수 있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즐거움과 함께 큰 깨달음이었다. 돈은 노동이 아닌 돈으로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을 가진 자가 더 빨리 그리고 쉽게 돈을 불린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보다 자본가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돈을 벌며 깨달았다. 돈이 돈을 번다. 돈의 크기가 클수록, 즉 자본이 많을수록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상대적으로 쉽게 열린다. 이 사실을 나이 40세에 가까워졌을 때 비로소 알았다.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시기였다고 본다. 노동뿐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수단임을 안 이후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인 투자 공부에 매달렸다. 어떤 투자를 하든 투자 행위에는 위험이 뒤따르기에 크게 그리고 많이 잃어본 나로서는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고민해야 했다. 책은 적은 돈으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미 세상에는 부족한 나의 멘탈을 잡아주고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책들이 많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귀한 조언들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공부하는 사람 앞에 장사 없다.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 스플릿. 블랙잭 게임에는 스플릿이란 개념이 있다. 영어 뜻 그대로 나눈다는 의미다. 스플릿은 승리 확률이 더 높은 조합을 만들기 위한 게임 전략이다. 나는 높은 승률을 위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전제로 삼는 도박판에서 정반대 개념인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전략으로 일관했다. 나는 카지노 게임에서 수없이 해본 스플릿 즉 카드패 나누기를 주식 투자에 적용해 분할 매매로 생각을 확장했다. 이를 기반으로 절대 잃지 않으면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돈 버는 필승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몰두했다. 절대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법. 1.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고 주가가 오르면 판다. 2. 작은 수익이 나더라도 욕심 부리지 않고 판다. 3. 이를 반복한다. 세븐 스플릿 투자법. 나는 블랙잭 게임에서 패를 나누는 스플릿 기술을 주식 투자에 적용했고 7분할 계좌 매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고안해 이를 세븐 스플릿이라 명명했다. 나는 무려 18년 동안 잃는 투자를 해왔다. 그래서 누구보다 간절하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절대 잃지 않으면서 소액이라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안전한 투자법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내가 한 일은 3가지이다. 1. 책을 보며 투자 대가들의 투자 철학을 공부한다. 2. 내재 가치 분석 능력을 키워서 되도록 안전한 기업에 투자한다. 3. 약한 멘탈과 인내심을 보완하고자 나만의 투자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는 나의 취약점인 약한 멘탈과 인내심을 보완하기 위해 세븐 스플릿으로 나를 통제하고자 했다. 세븐 스플릿은 주식 거래 계좌를 7개로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계좌를 7개로 나누는 이유는 7차로 분할 매매를 하기 위함이다. 7개 계좌는 목적에 따라 크게 2그룹으로 나눈다. 1번 계좌는 장기 투자용으로, 2번에서 7번 계좌는 단기 투자용으로 사용한다. 1번 장기 투자 계좌를 운용하다가 일정 비율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나머지 6개 계좌가 출동해 추가로 주식을 사고 파는 방식이다. 이렇게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면 가치 투자와 단기 투자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기에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매력적인 점은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스스로 통제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감정의 영역이었다. 가령 오르는 주식을 보면 더 오를 것 같아
쉽게 팔지 못하고 내리는 주식의 경우 본전 생각이 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주식 계좌를 물리적으로 나누어 시스템을 통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심리가 개입할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다. 고민하지 않고 미리 정해둔 가격에 주가가 이르면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핵심이다. 전략도 없이 어설프게 접근해 읽기만 하던 투자를 하다가 읽지 않고 조금씩 수익이 나는 유의미한 성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주가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어떨 때는 내가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는지 내리기를 바라는지 헷갈린다. 주가가 떨어질 때 스플릿 투자의 진가가 더 발휘되니 말이다. 세븐 스플릿의 7가지 원칙.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벤자민 그레이엄은 변덕이 심하고 변화무쌍한 주식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고 불렀다. 미스터 마켓은 매일 다른 가격을 시장에 제시한다. 어떤 날은 주가가 비싸고 어떤 날은 주가가 저렴하다.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이 제안한 가격을 수락하든가 거절할 수 있다. 문제는 미스터 마켓이 변덕쟁이에다가 조울증 환자인 것이다. 따라서 미스터 마켓에게 휩쓸리면 시장 참여자도 덩달아 그의 생각을 쫓아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미스터 마켓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그가 흔드는 시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역이용하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 원칙을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세븐 스플릿 투자 시 지켜야 할 원칙. 1. 장기 투자 계좌 비중은 40% 이상으로 유지한다. 2. 레버리지, 신용 미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장기 투자 계좌의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으로 정한다. 4. 개별 종목 최초 매수 금액은 해당 계좌 자산의 5% 이내로 정한다. 5. 추가 매수는 이전 계좌의 종목 투자 손실률이 3% 이상일 때만 한다. 6. 추가 매수 투자금 규모는 최초 매수 투자금과 동일하게 한다. 7. 손절매는 하지 않는다. 원칙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1. 장기 투자 계좌 비중은 40% 이상으로 유지한다. 세븐 스플릿은 총 7개의 계좌가 필요하다. 1번 계좌는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운용하고 2번에서 7번 계좌는 주가 하락 시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 단기 트레이딩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용도로 운용하기 위함이다. 계좌를 7개로 나눌 땐 편의를 위해 한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우선 1번 계좌의 전체 투자금 중 40%를 넣어 장기 투자용으로 활용하고 2번에서 7번 계좌의 나머지 자산 60%를 나누어 넣고 단기 투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금 1억을 7개 계좌로 투자 비중을 달리해 나누면 1번 계좌의 장기 투자 40% 4천만 원, 2번에서 7번 계좌 각 1,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1번 장기 투자 계좌에서 장기라는 말은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기간에 따른 수익률을 말한다. 1년에 10%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수익을 실현하면 된다. 만약 2, 3개월 만에 10% 수익이 만들어졌다면 남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익을 실현한다. 장기 투자일지라도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목표 수익률에 이르면 과감히 익절하고 빠져나오는 것이다. 흔치 않게 장기 투자 계좌로 주식을 샀는데 고작 하루 만에 10% 이상의 수익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럴 땐 땡큐 하고 수익을 실현한다. 두 번째 원칙, 레버리지, 신용과 미수는 사용하지 않는다. 계좌에 넣은 모든 투자금은 100%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어야 한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당장 쓸 일이 없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당연히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좀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여유롭게 큰 변동성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이나 미수 같은 기간이 정해진 돈이 아닌 100% 본인 현금으로를 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도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장기 투자 계좌의 목표 수익률은 10% 이상으로 정한다. 장기 투자 계좌 1번 계좌는 자산 증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10% 이상 잡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원칙,
개별 종목 최초 매수 금액은 해당 계좌 자산의 5% 이내로 정한다. 분산 투자란 한 종목의 리스크에 수익률이 좌우되지 않도록 여러 종목의 자금을 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븐 스플릿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다 안전하고 일정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 투자 계좌 내에서의 투자금 배분도 일정 원칙을 만들어 지켜야 한다. 나는 개별 종목에 처음 투자하는 금액이 해당 계좌 자산의 5%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가령 전체 투자금 1억 원 중에 장기 투자 계좌에 4천만 원을 세팅했다면 이 계좌로 처음 매수하는 종목의 금액은 4천만 원의 5%인 2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다. 즉, 한 개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만 원이고 장기 투자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은 20개 정도이다. 이 원칙은 수익률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단기 투자 계좌 자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5번째 원칙. 추가 매수는 이전 계좌의 종목 투자 손실률이 3% 이상일 때만 한다. 세븐 스플릿에서 이루어지는 추가 매수의 목적은 좋은 종목을 더 저렴하게 사는 데 있다. 물타기와 개념이 다르다. 가령 1번 계좌 투자 종목이 3% 떨어져 2번 계좌 투자금으로 해당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면 이때 2번 계좌는 1번 계좌보다 3%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종목을 매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더 떨어져 3번 계좌 투자금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면 3번 계좌는 1번 계좌보다 무려 6%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조금씩 회복할 때마다 가장 저렴하게 매수한 계좌부터 수익을 실현한다. 가령 추가 매수한 3번 계좌 종목이 3% 이상 상승하면 1, 2번 계좌와 관계없이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쉽게 정리하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때마다 하위 계좌에 세팅한 투자금으로 주식을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하위 계좌부터 분할 매도의 익절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때 상승폭과 하락폭은 3%에서 5% 내외가 적당하다. 1, 2번 계좌가 신경이 쓰이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손절하지 않으면 1, 2번 계좌도 반드시 주가 반등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는 내가 여러 번 경험한 일이다. 6번째 원칙, 추가 매수 투자금 규모는 최초 매수 투자금과 동일하게 한다. 세븐 스플릿의 기본 원리는 장기 투자 계좌와 단기 투자 계좌를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두 투자법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장기 투자에서 발생한 손해를 단기 투자 계좌로 만회하기 위해 추가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투자금의 규모는 최초 매수 투자금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최초 주식 매수금이 200만 원이면 추가 매수하는 2차, 3차 매수금도 각각 200만 원으로 세팅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 변화를 주시하다가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는 설정값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너무 빠르게 추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단기 투자 계좌가 장기간 묶여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장에서는 단기 투자 계좌의 투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각 지수의 하락폭을 크게 잡거나 유연하게 변경해 주는 것이 좋다. 매수 3%에서 매수 5% 하락 시 매수로 변경하면 하락장에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렇다고 하락폭의 차이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수익 실현의 기회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적정한 수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7번째 원칙, 손절매는 하지 않는다. 세븐 스플릿에서 손절은 불필요하다. 애초에 손절하지 않기 위해 고안한 시스템이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다. 세븐 스플릿은 주식이 존재하는 한 수익이 난다. 세븐 스플릿이 가동하지 않는 상황은 상장 폐지 등으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때가 유일하다. 따라서 세븐 스플릿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크게 낙심하거나 놀라지 않아도 된다. 해당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수익 구간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스플릿 투자에 적합한 기업은 달러 같은 기업이다. 달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와 여러분이 생존해 있는 한 달러가 망할 확률은 낮다. 달러처럼 안정적이고 하방이 막혀 주가가 크게 내리지 않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기업을 고를 때 기업의 발전 가능성보다는 재무적인 안정성을 더 중시한다. 망하지 않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손절이라는 단어는 지우자. 하락장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주가 흐름을 지켜보며 늘 이기는 투자를 하길 바란다. 이건 저자님의 방법, 즉 비중 조절을 전략적으로 한 철저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즉 세븐 스플릿을 사용했을 때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방법은 허용이 되지만 그 외에 본인의 투자 자금을 모두 올인하거나 과한 비중을 투입했는데 손절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님의 방법은 애초에 망하지 않는 기업에 철저하게 작게 비중 조절을 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자님의 세븐 스플릿 전략을 RSI 과매도,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 전저점 구간, 특정 이평선 지지 구간 등 중요한 구간에서 분할로 받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좀 더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투자에 잘 접목하고 응용해서 여러분만의 투자에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